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혼을 우리가 보통 30살 정도에 요새는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다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유통기한은 불과 2년, 아주 길어야 3년이면 모두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물론 2년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죠. 네. 네, 늦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결혼 생활은 점점 지쳐갑니다. 어느 분이 우리가 이제 권태기 지나고 나면 잠복기다라고 우리 이전에 강의하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잠복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중년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이혼하고 나도 그 이전 배우자가 더 낫다는 보고가 더 많다는 걸 보면 지금 배우자 구관이 명관이거든요. 그럼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어떻게 잘 살아볼 것인가. 젊었을 때는 웬만하면 잘 살아요. 일단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 건강하니까 마음이 안 맞아도 조금 좀 시간도 두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 떨어져 살다가 다시 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쓰지만 이제 중년기가 되고 또 중년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받아주질 않아.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여러분들 여기 우리 방청객분들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머니가 나가시면 안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시죠? 갈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 집 아는데 그 집에만 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년기 접어들면서 중년기를 마무리하면서 부부들의 삶이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최소한이 55년이 됐습니다. 55년. 심한데요. 너무 길어. 너무 길죠. 남편도 그 사실 알고 있어요. 들으시면 남편도 되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긴 부부 주기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땐 괜찮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의미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난 더 이상 은퇴를 해서 일할 거리도 없고 한 부부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갈 거라면 좋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금방 늙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항상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년기를 맞게 되고 이 중년기는 다시 노년기로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과정에 중년기가 넘어가면서 사람은 수많은 적응들이 한꺼번에 만난다는 것을 중년기 때 비로소 느끼게 되죠. 그 적응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의 적응이에요. 몸의 적응. 우리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전에는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미모가 대단했습니다. 20년 전 제 사진은 다 태워서 없지만 가끔 20년 조금 넘어서 이제 애들 갓 낳았을 때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 미모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냥 해본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나이가 듭니다. 몸도 늙어가고요. 주름도 지고요. 그리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청춘이라는 물이 흘러서 이제는 노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변화, 여러분들 주름 많이 지시죠? 지금 아마 지금 20대인데도 주름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네요. 있어요. 20대부터 80대, 90대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 돈 안 들이고 한 번에 주름 쫙 펴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또 이런 강연이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이쁜 것들이 더해요. 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번에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다리미? 다림이요? 살찌면 돼요. 살찌면. 네. 부작용은 좀 있어요. 이제 옷이 안 맞고 좀 이런 건 있지만 한 번에 주름 펴는 데는 아주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적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몸은 주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아주 우리 오장육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체 적응만 중년기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자녀 적응도 옵니다.
자녀, 아이들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고 그 아이들 머리 컸다고 이제 떠나가고 나면 아내들은 양육의 빈자리를 경험하고 아버지들은 집에 왔을 때 아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해요. 이거 쉬울 것 같으시죠? 애들 떠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떠나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또 다른 자녀로 채우고자 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기대를 갖고 또 사위에게도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이렇고 사위는 그냥 이렇잖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적응은 성적응도 함께 일어납니다. 몸이 변하니까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눈만 마주치면 밥상을 치우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요새는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20대에는 이렇게 뭐 겹쳐서 자고 30대에는 서로 껴안고 자고 40대에는 이렇게 천장 보고 자고 50대에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에는 딴 방에서 자고 70대는 어서 자든 상관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적응은 언제부터냐? 청춘이 사그러진다고 느끼는 그 시점부터 성적응은 더 중요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수많은 적응들이 언제 집중되는가? 중년기가 끝나면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될 중년이 넘어가며 노년기를 맞으면서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무엇인가? 여성들에게는 자녀가 떠나는 것이고 남성들에게는 은퇴라고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별명 뭔지 아시죠? 삼식이. 삼식이. 아유 모른 척 하시네. 네. 삼식이 특징 아시잖아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데 꼭 당신이 한 밥이 맛있다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별명도 많아요. 소파 몬스터란 말 아시죠? 소파에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그냥 붙잡고 안 떨어지시는 분들 또 젖은 낙엽이라 그러죠. 비 오는 날 젖은 낙엽은 구두에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부인에게 하염없이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부인만 바라보는 부인바라기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뭐 파자매맨, 종갓나 뭐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갓나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무서운. 종일 집안에서 뒹굴면서 간식까지 챙겨달라며 나를 괴롭히는 남자. 이게 종갓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자들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권력의 인간이에요. 권력의 인간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이 승진을 통해서 권력을 얻어요. 얻고서는 이 최상의 상태에 올라가면 마치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며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남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은퇴와 더불어서 다 남 주고 왔잖아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남을 주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자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가 좀 나를 좀 봐줄까 싶어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웬 할머니가 자꾸 나보고 여보 여보 그런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남성들의 중년 이후의 삶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만 편안하냐? 그도 아니에요. 다 세상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시체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할 말 많다고. 그 이유는 뭐냐? 여성들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저만 알고 있군요. 네. 엄마 제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 이 알이 가슴에 가장 따스한 요 보드라운 털로 이렇게 2시간마다 돌려주지 않으면 고른답니다.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딱 되고 나니까 먹이를 또 먹여야 되잖아. 갖다 먹이고 또 갖다 먹이고 또 갖다 먹이고 이러길 시간이 지났더니 이 새끼새가 컸어. 푸드득 날겠다 싶었더니 지 혼자 커서 된 줄 알고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어미새가 머리기를 물고 다시 둥지로 돌아왔더니 이미 어린 새라고 생각했던 내 새끼는 떠나고 없어요. 그 빈 둥지를 보면서 어미새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빈둥지 증후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육의 빈자리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또 어느 정도 나이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너무 예쁘죠.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이게 내 새끼가 머리가 이만한데도 제일 예쁜 것 같아.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요새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웠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득히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길 기대했어요. 기대를 딱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은퇴를 하고 돌아왔어. 딱 돌아와서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이사님이 들어오셔. 그러더니 집에서도 사장 노릇하려고 하고 집에서도 이사 구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퇴 현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이때 남편이 그 자리를 채워주기를 기다렸던 그 아내가 만났을 때는 서로 간에 아픔과 통증과 지속적인 불평과 심지어는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마음의 허전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언제냐? 중년 이후, 곧 중년이 끝나고 노년이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마음에 큰 구멍이 난 사람들은, 우리가 몸에 이만한 구멍이 난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큰 구멍을 뭔가가 메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놀랍게 아내는 남편의 그 뭔가를 모르고 남편은 또 아내의 그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아주 귀여운 남편과 아들, 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한 지가 저희는 16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남편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냐면 나를 아직도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좀 귀엽고 앙증맞은 데는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다 파악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30년, 4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1년을 살아도 모르겠죠. 100년을 살아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대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몇 가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한 남편에게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인가? 자존감을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은퇴가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감도 증가시키고 두려움은 더 크게 하고 대인 간의 거리는 멀게끔 하기 때문에.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들이 가진 주요 특징은 뭐냐?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다시 또 다른 생동력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60의 아이를 새로 낳을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우울감도 역할 상실이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나겠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신경질과 짜증도 증가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도 함께 오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채워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뭔가? 부부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부부가 아닌 분들이 많아.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150만 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몇 가지 규칙을 지켜준다면 결혼은 1800만 배는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합니다. 생각보다 할 만한 게 결혼이고 살 만한 게 세상이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있는 거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있는 거는. 단 없는 거는 만들어내지 말자. 생전에 사용하지 않던 이상한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의 말을 사용해요. 머리의 말, 논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마음, 가슴의 말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외계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어라고 안 그랬어요. 외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의 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거기다가 머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가슴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짜증내고 계속 투정을 부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있는 것 중에 가져와야 돼요. 남편들이 제일 못하는 말 뭔지 아시죠? 사랑해. 그가 얼마나 효과적인 말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말을 쓰지는 못합니다. 아내들이 잘 못하는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시죠? 고마워.
고마워 여보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왜? 내가 이게 쓰면 좋은 말이라는 걸 알지만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아내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건 뭐냐?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논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효율의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가슴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감정의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말로 내가 효율적이고 내가 가능하다 싶은 말만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까지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사소통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다만 가끔 몇 마디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누가 그렇게 말을 잘하겠어요? 저 말 잘해요. 제가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맞아요. 네, 말 잘하죠. 맞아요. 진짜 어. 잘하시죠. 내 남편한테는 안 돼 그게. 이게 참 이상하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달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소통과 남편의 소통의 방식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또 그 사람의 말과 내 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한마디만 건지세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마디만 골라서 선택과 집중하시면 됩니다. 고맙다는 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부가 될 거예요. 또 당신 사랑해라는 말만 집중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소통은 딱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들은 칭찬해 주어야 살아요. 잘 산다고 안 그랬어요. 그냥 살아요. 아내들은 사랑해 주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봤죠. 양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들에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남편들은 오랫동안 일을 잘했던 사람 아니에요. 결제했을 때 또 아래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일을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 기꺼이 해주죠. You are so good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국어로는 잘했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을 기꺼이 아내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되 의사소통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관심들이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부부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 다음날 남편의 밥상은 뻔해요. 밥그릇 하나에 이만한 총각 김치 하나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3가지씩 중년 이후의 아내에게 필요한 3가지, 또 중년 이후 남편에게 필요한 3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내들 3가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남편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살은 안 빼냐고? 관리한 게 이거예요. 관리한 게. 두 번째는 뭐냐? 남편에게 다가가 줘야 됩니다. 남편들이 어색함을 잘 못 견뎌요.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양육의 노하우를 사용해서 만져주세요. 남편들은 만지는 건 뭐지 좋아요. 그쵸? 그렇죠. 총각이가.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중년 이후의 여성들 제가 권합니다. 활동하세요.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활동이 많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절대 시간 30분을 추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는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30분 내가 좋아하는 거 드라마 봐도 돼요. 운동해도 돼요. 뭘 해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절대 시간 30분 추천합니다. 남성들에게 3가지 행복 조건 말씀드릴게요. 역시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내가 봐줄 것 같으세요? 아내는 이미 남의 여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남은 누구냐? 복주간의 여자. 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의 여자가 돼 있을 수, 미장원의 아줌마가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센터에. 그렇죠. 시작됐네요. 두 번째는 뭔가? 남성들, 제가 보통 233 원칙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은퇴 이후에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으시죠? 아내로부터 독립하세요. 밥 2가지,
국세 가지, 반찬 세 가지는 할 줄 알아야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다. 예, 그건 아내를 돕는 일이기도 하고 스스로 내 노년기를 재미있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나이 든 남성들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친구 관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혹시 은퇴를 하셨다면 복지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내 이익에 관련된 친구가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친구를 적어도 3명은 남겨두셔야 여러분들의 안전한 노후,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부부의 각자의 삶이 보장될 때 이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그 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한 집이다. 또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부의 삶은 놀랍게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우리 요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천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Right now.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는 분은 내일도 실천하지 않아요.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충실히 충성하고 충분히 열심히 살아온 오늘이 내일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부관계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만지고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들을 기억하는 멋있는 부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년은 지금부터 130세까지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많이 있죠. 그중에 4가지 종류의 자식이 있는데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이야, 엄친아. 저희 집에도 엄친아가 한 명 있습니다. 엄마 친아들. 오로지 핏줄로만 승부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런 이렇게 공부까지 잘하고 효도까지 하는 이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2번째 자식이 있습니다. 2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런 자식이라도 있으면 이 집은 풍년이에요. 3번째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뒤에 그 말씀은 욕은 아니신 거죠, 그냥. 자식이죠. 베이비, 예. 네네. 그걸 욕으로 들으면 그건 듣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네. 마음이 좀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요. 최악의 자식이 있습니다. 최악의 자식은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그런 얘기 심하게 하는데 참 남편하고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또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자식하고 잘 지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편하고는 어떻게든 말이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쓰는 장비부터 달라요. 엄마들 아직 스마트폰 충분히 숙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또 하나가 아니야. 옆에 보면 뭐 이만한 거 이렇게 막 또 넘기는 게 또 있어요. 그걸로 막 사진도 찍고 막 전화도 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럼 엄마 몰라도 된디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춘기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볼까 고민 많은 부모님들 계시지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중2병, 고2병 이거 다 지나가면 다 끝날 줄 알으셨죠? 큰 오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20살이 넘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김선혁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춘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길고 긴 방황의 시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요새 학원을 주로 전전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별로 겪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주일날 교회. 뭐 이런 정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이 일상에 몰려다니느라고 사춘기를 거의 안 겪어요.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그럼 몰라.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대학을 딱 가죠. 그때부터 아이들의 사춘기는 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오히려 대학 가가지고는 그때 공부라는 맥도 놔요. 그리고
갑자기 이성관계도 자유로워지죠. 술과 담배에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고민에 빠져드는 때도 바로 이때예요. 오히려 사춘기에 찾아야 될 그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요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20세가 넘어서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함께 살아온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과 이제 새로운 고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이 통증을 잘 넘겨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년 또 중년 이후를 사는 분들의 부모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괜찮겠죠? 네. 제가 늘 드린 말씀 있습니다. 괜찮겠죠? 아님 말고.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면 이건 내 거가 되지만 아니면 그냥 말고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 일상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일상은 긴 통로에서 보자면 늘 우리의 진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부모 신화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부모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그 이야기가 중년기나 노년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가슴에 맺히도록 꽂히도록 평생을 가지고 온 머릿속의 틀에 완전히 잡혀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는 늘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는 원래 주는 존재야. 내리사랑. 그렇죠. 부모는. 네, 맨날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18살 지나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18살 지나서 19살, 20살 넘어서 30, 40이 돼도 계속 줘야 돼요. 여러분들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캥거루족 또 연호족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내 연금에 빨대를 꽂는 빨대족이라고요. 또 얘네들은 내 전 재산에다가 이렇게 등을 치는 등초족이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 뭘 하냐? 얘네들은 줘야 돼. 얘네들은 돌봐야 돼. 돌보기에는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커. 여러분들은 160, 아들은 180.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성분들 아빠의 키는 170, 딸의 키는 171. 이런 경우거든요. 아이들이 컸습니다. 성장했음에도 부모들은 놀랍게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부모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냐? 원래 부모는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보세요. 줄 것도 없어. 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줘야 돼. 부모 원래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20살이 넘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독립시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이시죠? 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두 번째 부모 신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 되면 그냥 걔들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부가 항상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 것인가? 항상 주제는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연금에 빨대를 꽂지 않게 하자. 그게 저희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큰 다짐입니다. 왜냐?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자녀들이 성공을 하고 자녀들이 성공을 하면 마치 내가 서울대 자녀를 둔 엄마들은 본인이 서울대래잖아. 카이스트를 둔 자녀들은 본인이 카이스트야. 하버드 가면 온 집안이 하버드야. 맞아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텅 빈 내 뒷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성공은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 신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모가 된다는 건 늘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요새 이모 PD님이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알고 계십니까? 제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제 아들이 저희 딸과 함께 있을 때 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 아이나, 너는 딱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모든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인을 아는 거야. 그죠? 그리고 슬프네요, 네. 조금. 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는 저희 애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인아,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성공인데. 인상을 확 쓰더니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부모의 역할은 보람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때로는 비수를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이 참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늘 보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또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네, 완벽한데요? 네. 완벽해요. 간혹 있어요. 간혹.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뭘 하냐? 이걸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완벽한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아이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여러분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완벽한 건 사람이 아니지요. 네.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을 상담사에게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을 배우자에게 내놓기도 하는데, 유독 자식들 앞에서는 나는 철저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가슴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엄마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버지도 우는구나. 그죠? 아버지 머릿속에는 오로지 소녀시대밖에 없잖아요. 드러내야 돼요. 어머니 생각 속에는 오로지 김선영 씨 탤런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이들에게 누가 되고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이 아이들이 이 부모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파트너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준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있어요. 애들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그런 건 이미 개나 줘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애가 5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 심지어 50, 60이 되고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를 악물고 다짐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사람이라는 게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욕구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번은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내 주변은 괜찮나? 이런 안전의 욕구. 요거 지나고 나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결혼도 하고 싶어. 직장도 다니고 싶어. 동아리도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소속감의 욕구. 어딘가 소속이 됐다면 그 다음번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그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자기 존경의 욕구라고 불러요. 이 욕구는 다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뚱뚱한 사람이건 날씬한 사람이건 머리가 긴 사람이건 짧은 사람이건 윙크를 하는 사람이건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이건 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걸 안다면 드러냅시다. 있다는 걸 안다면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야, 자이나 아이나, 야 엄마 좀 봐. 엄마 오늘 엄청 예쁘지 않니? 됐고요. 예. 헐. 야, 애들 대부분 그래요. 됐거든요. 왜 이러시나요? 뭐 이러잖아요.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예쁘지? 이런 표현 괜찮고요. 야, 엄마 한 번만 좀 안아주라. 다 커서 이제 여드름마저도 다 들어간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직접 와서 엄마를 이렇게 허그하고 엄마를 끌어안고 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와서 끌어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늘 받기만 했잖아요. 엄마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아버지가 먼저 애들을 사랑하래요. 그럼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죠? 먼저 주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세고 지독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팔을 열어서 나를 좀 안아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다음 세대에게 가슴을 열어서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 소중하고 고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들께 말씀드려요. 좀 우세요. 좀 우세요. 우리가 꼭 우는 거는 여자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들이 드라마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면 우는데 안 울려고 아주 이를 악물어요. 이렇게.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런 경우.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기침하시고. 그쵸.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눈물이 차올라도 활짝 웃어 뭐 이런 노래를 했어요. 좋은 날에. 흐르지 못하게 더 활짝 웃어 막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울어야 아들도 아버지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애들 앞에 울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아이들이 내게 와서 팔을 열어서 아버지 얼굴을 잡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아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울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는 게 창피해요? 저분만 안 창피해요. 대부분은 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분들 아니에요. 여기 남성분들 계시죠? 남자시죠? 제가 볼 때 남자 같아요. 남자분들도 연인들 앞에서 우세요. 어머니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술을 마시고 친구들 앞에서만 어쩌고 하면서 우냐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야말로 우셔도 됩니다. 기꺼이 눈물 흘리는 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틀 안에서 내 감정을 다 짓밟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한테 제발 좀 안 했으면 했는 얘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학원비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너 학원비 한 달에 37만 원, 요새 37만 원, 40만 원, 막 100만 원, 잠바도 막 100만 원이 넘어. 옛날에 왜 작년에 왜 북쪽 얼굴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막 그래서 애들 막 이만한 거 입고 막 다니고 막 색깔별로 막 급장 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거 다 아버지들이 입어요. 유행이 지나가서 애들이 안 입으니까 비싸서 이거 버릴 수도 없어. 요새 중년 남성들이 다 그 다 북쪽 얼굴 북쪽 얼굴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애들한테 다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요새 애들은 그 뭐 캐나다에서 나왔다는 그 이제 엄청 100만 원이 넘는다는 또 그거 입고 다녀요. 그거 안 입고 다니는 애들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엄마가 안 사줘.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이 원칙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겠다. 너 나를 위해서 뭐 해줄 필요 없다. 오로지 나는 너를 위해서만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주거든 고맙다고 받으실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줘본 자가 또 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죠?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언어. 여러분들이 실제 야, 니들 돈 아까워 이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줘서 니들이 잘 된다면 엄마도 대단히 행복하고 좋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노력을 할 거야. 그러나 내 삶을 너도 잘 봐줬으면 좋겠어. 애들에게만 무조건 주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내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좋다. 잘한다. 아버지가 하는 말 있죠. 든든하다. 이런 말 제공하세요. 그러나 네가 든든하니 나도 좋다. 또 한 가지. 넌 참 좋겠다. 이런 아빠를 둬서. 넌 참 좋겠다. 이런 엄마를 둬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욕은 안 하지만 저한테 막 저희들은 존댓말을 하는데 얘가 이제 화가 나니까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한번 앉아봐. 앉아서 일단 좀 얘기 좀 해보자. 7시간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혼내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한 7시간 얘기하면 저절로 고문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평정이 되는데 아이들 혼내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설명을 할 때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 속상하고 네 마음을 읽어내는데 내 마음이 다 화끈거리더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이걸 뭐라 하느냐? 감정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마음을 드러내세요. 주먹을 날리지 마시고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아이들을 치유합니다. 마음을 드러내야 그 아이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적극적 경청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안 들려. 왜냐? 엄마가 계속 메시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냥 애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애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속상하거든 얘기하세요. 화가 나거든. 내 진짜 화가 나고 막 머리가 열이 막 여기까지 뻗치는데 너를 보니까 대화를 하고 싶구나. 감정도 드러내고 방법도 설명하셔야 돼요. 누구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A는 A대로 하고 B는 B대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나에게 줄 아는 자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 그 수요 대상이 부모가 돼야 됩니다. 특히 그게 20세가 넘은 자녀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영원히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받기를 바라고 주지 않으면 불평해요. 줘본 적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사를 알고 그 감사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는 행위를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이를 잘 키우는 그리고 키운다기보다는 파트너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려면 참 좋겠죠. 네. 안 돼요. 결정적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사이가 안 좋아. 이미 사이가 안 좋아. 그럴 때 아이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대화를 잘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땐 멀리서부터 가까워져야 됩니다. 저 멀리서부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늘 방송마다 들어왔던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애가 오거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웃으세요. 그래서 애가 그럴 거야. 왜 안 하던 일을 하지? 예, 그러실 거예요. 또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고 웃어주세요. 놀랍게 여러분들이 직접 웃었을 때 상대방은 웃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아이의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그대로 움직이면서 함께 호감이 증가하게 돼요. 이런 호감이 증가되어야 비로소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멀리 떠나 있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생각하면 자녀들이 먼저 미소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유는 부모에게 더 있는 편이에요. 부모가 먼저 아이를 보고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럴 때 아이들에게 고백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감정도 드러내고 좋은 파트너로서 성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있다면 모레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멋진 부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어제 저한테 좋은 말로는 조언이고요. 나쁜 말로는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뉴스를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뭐 박근혜 정부 관련된 대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딱 끝나고 나면 눈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앵커를 이렇게 쳐다본대요. 전들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인데 때로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습관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습관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좋은 습관 한두 개를 덧붙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까? 제 관심사는 늘 일상입니다. 일상이 일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좀 말이 좀 시원찮죠? 네. 그런데 이런 게 맞습니다. 충분한 일상이 내일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도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한두 개를 더 붙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만들 것인지 오늘 주제는 한번 여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중년 이후에 사실 우리가 우울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는 중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다 우울해요. 지금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초주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를 우울이라고 하진 않아요. 피곤이나 혹은 지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나까지도 대부분 우울이라는 걸 한두 번씩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중년기가 겪는 우울은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자녀가 떠나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친구도 점점 멀어지죠. 거기다 내 몸은 자꾸 늙어가요. 그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일상으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통증보다 강렬하고 그 어떤 요소들보다 나에게 아주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아직 조금 나이가 덜 드셔서 그러세요. 조금 더 지나면 그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노년기라고 하는 시기에 맞닥뜨리면 몇 가지 성격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전 아주 활달하고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남이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런 두 갈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중년 이후에 성격들이 나누어지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성숙형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성숙이가 아니라 성숙형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남아있는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노년기입니다. 일을 어째? 성격으로는 충분히 어떤 곳에 데려다 놓아도 어떤 환경에도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성격 유형은 흔들 의자형이에요. 흔들 의자는 주로 쉼을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한가롭게 쉬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원주택 같은 데 가가지고 여유 있게 내 남은 삶을 살겠다. 이런 이제 안락함을 추구하는 형이고요. 이런 분들은 별로 권력에도 관심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그 정도로 살면 돼. 뭐 잘 살질 못했지만 뭐 그냥 이 정도 살면 오케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 세 번째 유형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무장방어형입니다.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 내가 늙긴 어딜 늙어. 나는 아직 스틸 영이다. 여전히 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보면 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우울이에요. 자녀가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뭐냐? 아이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쩔쩔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까지만 해도 건강한 분들이에요. 노년기 일하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노년기에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요 다음 번부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분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형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요새 우리 20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직업을 탐색하는 분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백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열심히 정말 일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막 토해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노를 토해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일이 없어지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찌들고 몸도 이렇게 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화가 나죠. 화가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학형이에요. 스스로에게 학대를 하는 거죠. 아, 그거 잘못됐어?
아, 나 때문이야. 그거 잘못돼서? 나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강연을 들으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로 남 탓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관용을 보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노년기를 맞을 때 모든 것을 다 잃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 유형이 되고 싶으세요? 성숙형, 흔들 의자형, 무장방어형, 뭐 분노형, 자학형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갈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만 움직이나 성격도 움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 좋은 선택을 위한 몇 가지 지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공나만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막공나만이다. 이게 노년기를 즐기며 노년기에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비법의 줄임말입니다. 막공나만. 첫 번째, 막부터 살펴보죠. 막 무슨 뜻인가? 막아야 됩니다. 뭘 막냐? 질병을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막아야 될 거는 빚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막아야 되죠. 또 노년기엔 특히 장애도 막아야 됩니다. 몸 아픈 데는 장사 없어요. 우리가 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몸이 천냥이에요. 그냥. 뭐 몸이 천냥이면 뭐 눈이 900냥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몸은 천냥이에요. 어쩌면 내 활동의 시작이고 내 활동의 끝은 바로 내 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20대도 있고 30대, 40대부터 50대까지 60대도 이렇게 있고 그러신데 몇 살이든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노년기에는 더 많은 만성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는 습관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제가 이런 강의하러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냐. 네 몸부터 좀 빼라. 정말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늘 드리는 말씀 똑같습니다. 관리 한 개 이 몸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뚱뚱하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이게 열심히 운동을 한 몸이에요. 안 믿는 눈치다. 안 좋으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답다고요? 네. 그 말이 더 싫어요.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건강검진 꼭 하셔야 돼요.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건강검진. 두 번째는 식이요법도 좀 하셔야 됩니다.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운동도 필수겠죠. 운동은 멀리 나가지 마세요. 딱 운동은 하루에 15분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시간 작정하신 분들은 이미 끝났어. 안 나가. 맞아. 특히 겨울엔 불가능해요. 저는 딱 15분 동네 단지 한 번만 돌아라. 이분은 2바퀴도 돌거든요. 한 번 돌 수 있는 분은 2번도 돕니다. 막는 습관은 2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막자. 최대한. 그리고 장애 막자. 최대한. 그게 어쩌면 우리의 첫 번째 습관으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막공나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했죠? 얘기했죠?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냐? 공부하세요. 또 공부하셔야 공부해야 됩니다.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공부입니다. 그게 왜냐?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이 소리가 커. 그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연구해야 돼요. 맞잖아요. 예뻐지고 싶으시죠? 네. 예뻐지는 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그 역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년기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이 들어왔던 얘기들 중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 이것도 공부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받아들여야지만 새로운 것으로 뽑아낼 게 있거든요. 컴퓨터 많이 하시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어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인풋은 청년기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노년기에 아는 것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놈의 스마트폰은 1년마다 바뀌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열면 되더니만 갑자기 일로 막 넘기려는데 손이 말라가지고 넘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막 넘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까? 그건 정보에 있습니다. 정보에 예민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강연 많이 들으시고요. 듣고 난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요. 기록도 하세요. 왜냐? 노년기가 되면 뭘 쓰긴 썼는데 어디다 쓴지를 몰라. 고개를 들면 잊어버리거든요. 메모 습관이 여러분들의 최고 학습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공부 중요합니다. 그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막공나만이었죠. 막고 공부하고 나는 뭐냐? 나가세요. 옛날에 그 김병조 씨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 배추머리. 예, 배추머리이셨던 그 코미디언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아주 유명한 그 유행어가 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듣는 거야?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구를 떠나지 마시고 집에서는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누워 계신 분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워 계신 분들이라도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가야 우울증이라는 게 예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엔돌핀 아시죠? 네. 엔돌핀은 이렇게 5분만 걸어도 나와요. 우리가 맨날 막 와 좋다, 아우 행복하다 이래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5분만 걸어도 나오고요. 입끝을 올려서 이렇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은 나온다는 거죠. 이 엔돌핀이 어느 정도 효과냐? 여러분들 수술하면 그렇게 맹장 수술이고 뭐 수술하면은 진통제 맞잖아요. 몰핀. 엔돌핀은 몸에서 나오는 자동 진통제인데요. 몰핀의 200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올 때 동시에 뭐도 올라가냐면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가요. 세로토닌이 바로 우울증이냐 아니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신경 호르몬. 거기에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도파민도 올라가요. 도파민이라는 건 호감을 유발해내는 거거든요. 기분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도파민 올라가, 세로토닌 올라가, 엔돌핀까지 올라가. 이런 분이 우울증의 늪에 갇혀 있을 리는 없다는 거죠. 일단 나가야 돼요. 우울증이 힘든 이유는 뭐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에너지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어서라도 나가세요. 기어서라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기어서라도 좀 나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저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추천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우울증이 조금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강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나오면서 교회를 가면서 햇볕을 받아. 거기다가 가면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목사님 말씀이 꼭 한마디씩 남아. 왜? 다음 주에 또 오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의 우울을 예방하고 또 관계망도 유지하고 할 일이 없는 것에 할 일을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과 가출은 다릅니다. 자, 그렇고요. 막공나만 중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만지는 거예요. 저는 만지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는 남편이 있고 저희 남편은 저의 재물과 같아요. 제가 누워 그러면 누워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만지러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두려워도 하지만 누나를 반가이 맞아요. 그럼 제가 얼굴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저는 종일 주물주물 하는 게 제 취미자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만질 때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지면 우리 몸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자기 손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가 느껴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지면 자기 몸만 이렇게 비벼도 기분이 꽤 좋아져요. 이상하게. 자기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질 때 나는 만지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만져지는 거잖아요. 만지는 사람이나 만져지는 사람이나 똑같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요. 옥시토신이 뭐냐면 접촉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또 만지고 싶어져. 자꾸 저를 변태스럽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가장 쉬운 옥시토신 분비법 악수예요. 악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저를 잊어도 이분만은 저를 못 잊어요. 왜냐?
우린 만졌거든. 우린 만지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선거 운동할 때 악수 어떻게든 손이 아플 정도로 악수하는 굉장히 이유가 중요해요. 있구나. 손이 막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만지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만진 사람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언제 써야 되는가? 젊을 때는 이쁘고 탱탱하니까 누구도 만지고 싶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 놀랍게 누구도 나를 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쁘게 만지려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이 안 오면 내가 가야지요. 만나거든 악수하세요. 만나거든 어깨를 톡톡 쳐주세요. 만나거든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러나 부위를 잘 결정하셔야죠. 이게 뭔가 민감해요, 이 부분은. 놀랍게 우리가 안 만지는 넘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공개적으로 악수라도 하잖아요. 아들, 딸은 만질 일도 없어. 심지어 나이 들어 부부가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0대가 넘으면 배우자가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으로는 보지만 만질 일은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같이 사는데 안 만져. 전 얘기합니다. 만지세요. 더 심하게는 주무르세요. 어떻게? 쫙쫙 주무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를 만들고 옥시토신을 더 분비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자신감을 제공할 겁니다. 왜? 내가 함께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만진 그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호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정막강산 같은 노년기가 아니라 풍성하고 오히려 중년기보다 더 많은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만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맞고 공부하고 나가고 만지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전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년기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20대부터 그 이상의 삶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일상이 바뀌어야 일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일단 막도록 운동 한번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공부 한번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한번 나가보고요. 그리고 한번 만져보죠. 이 네 가지 과정을 지금 바로 일어나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분들은 내일의 삶이 오늘하고 다른 또 다른 명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네. 전 무지 좋아해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남들 다 있는 명품 저는 없어요. 그러나 명품의 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중에서도 골든 실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인 실버라면 이 세상 앞으로 130년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세월이 지나간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청년기를 맞았어. 이 청년기 그리고 이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시기인 중년기가 와. 이 중년기가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황금기라고 부르는 노년이 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어?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네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유명하신 고대 그 문학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도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어쩌면 지금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는 노년기를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 나, 만.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실제 수면을 취할 때 꿈을 얼마나 꾸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전 이상하게 꼭 모르는 것만 물어보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수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수면을 할 때 우리 보통 하루에 꾸는 꿈은 약 2,000편에 달합니다. 아주 많이 꾸는 사람은 2만 편까지를 꾼다고 해요. 그런데 기억이 왜 안 날까? 그렇죠. 말도 안 그게 돼. 우리들의 정말 호기심이기도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것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남고 기억에 남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ream이라고 하는 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영어로 vi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우리는 꿈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dream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고 없어지면 끝나는 것. 이건 우리가 dream이라고 하고요. visio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우리가 vision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dream이 아니라 vision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 놀랍게 이 vision이 20대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분들도 왜 꿈을 꾸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사진을 한 장 보게 될 텐데요. 이 사진 아마 누군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구로다 나스코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분 아닌 것 같죠. 아는 구로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구로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구로다 나스코라는 분은 잘 모릅니다. 이분은 올해 75세가 되신 분이고요. 이분은 와세다 대학에서 수여하는 와세다 문학 신인상을 생애 처음으로 받자 가장 고령자로 받았던 분입니다. 예, AB3고라는 글로 해가지고 신인문학상을 받았는데 같은 그 2등으로 상을 수여했던 분은 보통 다른 연령층들과 비슷하게 26세인 남자분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신인 문학상 중에는 가장 최고령자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76세는 글도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써도 이렇게 뒤로 갈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이분은 생애 첫 번째 소설로 신인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마치 배우가 76세에 신인상 받는다. 이거처럼 도무지 말이 안 될 것만 같은 그쵸. 그런 얘기예요. 예. 76세의 신인상을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새 꿈을 꾸고 그 새 꿈을 따라서 자기의 일을 수행해가고 그 열매를 맛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타 도요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얘기는 들었는데 만나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일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분은 92세에 첫 번째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본의 시인입니다. 요새 왜 어르신들이 뭐 농담 삼아 왜 남성들이 매 맞는 이유 중에 90대에 매 맞는 이유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92세 모두가 다 산내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가셨을 거다 혹은 누워 계실 거다 생각한 바로 그 연령에 첫 번째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노년기는 늘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할 일이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바타 도요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구로다라는 사람을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을 살면서 하던 일을 멈추는 때가 아니라 어쩌면 새 일을 시작할 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30년 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머릿속에 금방 장면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고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면이 떠오르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장면이 떠오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장면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뒤가 50대인가요? 60대? 40대? 70대? 80대? 지금 이제 30년 뒤가 40대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치매라고 봐야 되겠죠. 정신 차려. 우리의 미래는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앞으로 지금의 20대는 13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세, 110세, 120세, 130세까지도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염없이 여러분들이 다 함께 탑골공원에서 만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두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그 열매를 그 나이대에 맛본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열매를 꿈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일본뿐만 두 분을 소개하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좋아하는 황금 좋아하시죠? 네. 그 이름을 앞자에 들고 계신 황금찬 시인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시인은 유명한 시인은 아니에요.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이분은 올해 90세가 되시고 36번째 시집을 이번 1월에 내셨습니다. 와. 네. 90세가 되면 펜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누구랑 함께 활동하셨냐면 피천득 시인이랑 함께 혹시 그분은 알고 계세요? 알죠. 예, 알고 계시죠? 우리 인연이라는 수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피천득 시인하고 함께 활동을 하신 분인데 피천득 시인이 이 황금찬 시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많이 써?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 나 죽지 않으려고 써요. 이분에게는 시가 내 삶을 연장하는 도구이고 시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는 90세에도 유효하더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90세에 살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씩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90세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 미쳤어. 그냥 빨리빨리 죽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100세 시대예요. 이제 130시대를 삽니다. 무릎도 고장나면 고쳐요. 심장도 가짜르지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 심장을 달아냅니다. 눈도 바꿔요. 조금 있으면 아마 뇌도 바꿔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준비하는 자는 미래가 어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계시죠. 꿈꾸고 계시다면 그 꿈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린 이걸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 뾰로롱. 그렇죠? 이런 미래를 꿈꾸는 또 하나의 시인이 바로 황금찬 시인인 겁니다. 이분은 글을 쓰면 이제 37번째 시집, 38번째 시집을 낼 거예요. 그때 나이는 92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105세, 120세, 130세까지 가게 될 겁니다. 누구도 황금찬 시인의 글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네에 가시면 햄버거 집들이 있죠. 햄버거 집들 중에 웬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죠? 치킨집, 치킨집. 그렇죠. 치킨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KF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킨집의 할아버지는 가짜로 서 있는 이렇게 좀 밤에 보면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허연 분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실제 생존 인물입니다. 네, 이분은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커넬 샌더스라는 분인데 흔히 샌더스 대령이다. 커넬이 대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샌더스 대령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6살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새아버지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 커넬 대령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고 새로운 삶을 선택을 해요.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40세에 첫 번째로 자기만의 요리법을 내어서 가게를 열어요. 1년 만에 모두 불탑니다. 어머. 너무 절망스러웠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노력을 해보다 결국은 65세에 완전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그 비용이 있어요. 완전히 다 파산했을 때 $100를 줬어요. 그때 당시에 $100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던 $5 합쳐서 $105를 가지고 뭘 했는가? 65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리법을 받아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가? 거절을 몇 번 당했는가? 1008번을 당했어요. 우리는 2번만 거절당해도 안 한다? 2번만 거절당해도 안 해요. 3번 거절하면 어떻게 이제 창가에 서가지고 뛸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삶에서 거절을 당하려면 1000번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1000번은. 이분의 특징은 뭔가?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내 레시피, 내 이 요리법이라면 될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09번째 딩동 누르고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첫 번째 KF 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이 체인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체인점의 수가 13,000개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이분이 189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계산하기도 굉장히 쉽게 돌아가셨죠. 외우기도 쉽게. 정말. 그 사이에 실패가 더 많은 세월을 이분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그런데 65세에 시작해서 첫 번째 KF 매장을 낸 게 3년, 68세가 된 해였어요. 90세에 돌아갈 때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거기에는 이분은 돈만 벌지 않았습니다. 자선단체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단도 만들어서 장학금을 혜택도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실패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죠. 그러나 노년기엔 누구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무너지면 끝이야. 그러기에는 남은 세월이 너무 많아요. 요새 여러분들 평균 수명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80세. 빙고. 예. 80세입니다. 요새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요새는 환갑잔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야,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그러신대잖아요. 그럴 정도로 건강하고 왕성해졌어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의 시작 65세는 어린아이의 발돋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다라고 이제는 노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비전은 왜 100발에도 가능한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65세를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노인이시죠? 여쭤보세요. 그분이 그럽니다. 펄떡 뛰어요. 큰 실례예요. 요새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실례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아버님, 어머님이 65세 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요새는 젊은이에요. 요새는 뭐 강북 맞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이분이야말로 인생 시작이라고 외쳐도 될 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꿈을 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꿈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이거 뭐 내 몸이 성해야 하지. 요샌 성해요. 약이 너무 좋아. 심지어 안 되던 성생활도 약 하나 먹으면 만사 해결이에요.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년기가 누워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늙어가고 20대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맞을 때면 지금보다 더 건강할 겁니다. 저는 제가 맨날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사실 겁니까? 저는 130까지 산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팔다리가 성하네. 인조인간이 되면 되지. 응? 우리가 맨날 로봇 뭐 태권브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로봇 태권브이가 되면 되지. 아이언맨. 아이언맨 좋습니다. 무릎도 새로 갈 거고요. 팔목도 갈 거고 쇄골도 좀 갈고 뺄 수 있다면 살도 좀 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거에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의학의 발전이에요. 의학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우린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라면 우린 더 많은 꿈을 꾸는 게 맞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은 원래가 창조적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처음부터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뭘 만들어내느냐? 거품, 빡, 빡. 양수를 먹고 그걸로 장난을 해요. 혹, 혹 이렇게. 마치 이제 왜 어른들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연기가 이렇게 뽁, 뽁 해서 도넛도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풍선껌 씹다가도 그렇죠. 막 이렇게. 뱃속에선 양수로 요거를 해요. 뱃속에선. 그리고 태어나서는 엄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이 반응하는데 놀랍게 아이들을 살펴보세요. 단 한 명도 똑같이 반응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 간의 반응이 달라요. 이 다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창조적 행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보세요. 이제 댐비기 시작하죠. 정말 창조적이에요. 네. 그랬다가 중학생이 되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부모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애들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적인 일이 없죠. 생전에 안 해보던 일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자기 세계에 몰입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죠. 나머지 아이들 방황하면서 정말 부모 속을 썩인다 하는 아이들일수록 창조성은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창조성이 넘치시나요? 그렇죠. 창조성이요. 네, 얼굴도 창조적이고 몸도 창조적이고 배우라는 게 창조적도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또 성인기 30대를 맞아서도 또 40대, 50대 가도 사람은 늘 창조해요. 어떨 때는 요 소리도 똑같진 않아요. 그 재밌으면 어떻게? 딱딱 두 번 더 해보죠. 두 번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게 엄청 쉬워요. 왜? 인간은 원래 창조적이었어요. 엉뚱한 짓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특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고 중요한 요소거든요. 인간은 젊을 때만 창조적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을 억누르지 마세요. 노년기가 되면 더 자유로워져요. 이제 애들 무조건 키워낼 필요 없죠. 이제 내 직업에 목말라가지고 그 직업에 따라가느라고 막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시기도 끝났습니다. 이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됐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됐고 정말 내가 원하던 일을 할 때가 바로 노년기인 거죠.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 창조성은 더 극대화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억이라는 게 노년기에 중요한 가치가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요새 뭐 엄친아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해. 걔네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 친구도 다 잘해. 요새 뭐 무슨 페이스북이니 카카오 스토리니 뭐 카톡이니 많이 하는 거 보면 다 자랑이야. 다 좋아요만 있고 싫어요는 없는 세상이 됐어요. 다 잘하는 거 같아요. 네. 뭐 싫어요, 나가요 이런 건 없어요. 나가요? 없어. 그거 보면 나만 바보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형편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는 그 찬송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지금 뭐가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하나 둘 세어보면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받은 복은 다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억이다. 추억을 갖게 되는 건 노년기가 최고예요. 이 추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되짚고 더듬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창조를 위한 자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뿜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노년기의 추억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년기 꿈을 이루고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몇 가지 한번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뭐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윤신혜라는 가수가 라라라라라 열심히 공부하세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옛날에 대학가요제도 나갔었어요. 예선 탈락이야, 예선 탈락. 그래도. 근데 어떻게? 공부하고 익히는 자는 창조성을 더 강화하는 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공부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창조성을 잃고 싶지 않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또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내 입에다 떡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찾으셔야 됩니다. 좋은 복주관이 어딘지도 찾아야 되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적극성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요. 꼭 공책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성의 흔적을 반드시 남겨서 그 창조성이 여러분들의 실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열매가 될 수 있는 건 그 메모밖에 없어요. 메모 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 들수록 자신감 떨어집니다. 지금도 자신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감 낮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추억을 세워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절망할 게 아니라 즐겨야 됩니다. 내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그 꿈을 즐기고 작으면 어때요? 한번 시작해보죠. 부족하면 어때요? 한번 도전해보죠. 아니 말고. 그렇죠? 본전입니다. 내 삶에 기쁨과 활력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비전은 오늘 내 현장에서 늘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봤다면, 책을 한 장을 봤다면 그게 여러분들 꿈의 오늘 몫이에요. 시작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얻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그게 노년에게도 동일하게 구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기도하면서 미래의 꿈, 또 오늘의 꿈, 내일의 꿈,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의 꿈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